오늘의 플러스, 중국의 첨단 기술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봅니다. 백서인, 한양대 글로벌 문화통상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최근에 중국의 AI 컨퍼런스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다녀오신 곳이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네, WAIC라는 곳이고요. 예. 상해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월드 AI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컨퍼런스이고 구성은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유명한 전문가분들이 하는 포럼, 대담 형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 한쪽에서는 최신 제품들의 전시가 이렇게 병행이 되는 좀 종합적인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찌 보면 중국의 CES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CES에서 포럼이 조금 더 가미된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이번 포럼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나요? 네, 일단 저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제프리 힌트 교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예, 건강이 안 좋은 걸로 알려주셨는데도 직접 오셨고요. 그다음에 유시 버클리 스튜어트 러셀 교수님도 오시고 그 외에 또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 오셨고 또 저희 주목할 만한 건 에릭 슈미트 기업인들도 네, 또 직접 오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 이제 대표적인 야오치즈 교수님 칭화대에 계신 AI 전문가분들 그리고 등등 중국 기업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갔다 오신 곳은 포럼 컨퍼런스가 주된 목적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컨퍼런스 중에 중국의 AI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나요? 네, 이게 언론을 통해서도 조금 저희가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또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처럼 중국은 이번 포럼 내내도 이 뭐 AI에 대한 사실은 깊이 있는 고민, 뭐 나름의 고민들, 그럼 어떻게 하면 AI를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또는 안전한 AI를 만들 것인가, AI는 어떤 남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협력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많이 했고요. 예. 그리고 그거와 함께 AI는 철저히 개방돼야 된다. 그러니까 요 AI 기술이 갖고 올 수 있는 많은 이 이익과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향유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계속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개막식에 리창 총리가 직접 오셔서 미국의 AI 전략의 폐쇄성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발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참 재밌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예. 말이죠. 저희가 또 특히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가 이런 강한 AI 경쟁력을 갖지 못했는데 이걸 갖고 있는 소수의 나라가 이걸 사실은 이제 레버리지로 활용한다거나 심지어 제3국가 협력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거나 막 과도한 안보화를 한다거나 이런 거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또 가지지 못한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괴로운 일이기도 하죠. 네. 근데 그 말을 중국이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100% 이게 말은 맞는 말인데 그럼 중국이 그동안 사실 중국 시장 내에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했던 만리 방화벽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그 말의 신빙성이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것인가 이런 좀 의문이 좀 들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는 그 리창 총리의 발언을 그냥 립 서비스 같은 걸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 편에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중국도 AI 기술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개방 좀 해라 이런 의도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이게 아마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좀 이 기술뿐만이 아니라 경제 그리고 특히 글로벌 다자체제에서 하는 행동들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일부 교수님이 본의 아니게 다자체제의 수호자가 됐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AI 분야나 기술 분야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립 서비스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관련된 액션들을 많이 합니다. 기술 이전도 많이 하고 실제로 저희가 잘 알지만 중국 모델들은 전부 오픈 소스로 공유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액션도 취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기술력이 충분히 있고 이걸 다 우리는 공유하고 액션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부분의 노력도 저희가 충분히 인정할 만하고 근데 그럼 완전히 그냥 정말로 이런 이상주의적으로 오픈만 하려고 하는 거냐 그렇진 않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그만큼 좋고 또 그걸 통해서 이 전 세계 시장을 일정 부분 중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표준으로 리드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포석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시장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을 들어가겠다라는 게 중국의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죠. 그러니까 물론 미국에서도 많은 사용자들이 중국 오픈 모델을 쓰겠지만 미국의 자국 모델도 세고 안보화도 제일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사우스에서 굉장히 큰 우위를 가져가고 싶은 것. 예. 그것이 좀 이런 AI 글로벌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숨겨져 있는 전략적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우는 여러 개도국들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게 이렇게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국의 진출을 원래는 하고 싶으나 그건 현실상 어려우니 차선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지금 인구 구조라든가 여러 경제 성장률의 추이 자체도 글로벌 사우스가 굉장히 의미 있으니까 그걸 먼저 잡고 그다음에 세계 표준에 대해서 우위를 점한 다음에 미국을 압박하려는 수순인지요. 뭐가 맞을까요? 굉장히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중국의 기업인들이나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시장이고 구매력 있는 시장인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너무 가고 싶어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출을 안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에 있는 되게 많은 AI 에이전트 기업들의 최대 요즘 관심사는 어떻게 아메리카나이즈 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제3지역으로 나가는 거죠. 싱가포르 같은 데로 나가서 완전히 기존에 있는 중국 자본들을 다 털어내고 반미국화돼서 미국에 진출하고 싶은 이게 굉장히 큰 그 열망이거든요. 예. 그건 그거대로 가고 근데 국가 차원에서 밀고 하는 것들은 미국의 다른 쪽에서 들어가긴 좀 쉽지가 않으니 네. 사실 대안으로 가장 또 좋은 시장이 아세안이고 빨리 크고 있으니 여기는 사실은 우선적으로 좀 해서 가성비를 따져보다 굉장히 좋은 시장이고 중요한 시장이니까 이쪽에 지금 화력이 좀 집중되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또 굉장히 무서운 말씀 하나 해주셨는데 지금 중국계 전문 인력들이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제3세계 국가에 진출해서 거기서 회사 설립하고 거기에서 다국적으로 자본 조달해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서비스를 해가는 그런 여러 면모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도 그 인적 맨파워가 중국계가 다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그걸 중국 회사 또는 중국의 거대 국공형 자본이 들어간 회사 동급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그거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창업자의 성분이라던가 아니면 그 기업의 주된 투자 네. 그리고 실질적인 이 영향력을 누가 갖고 있나를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뭐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추적하고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심지어 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자본의 출처가 어디인가 이런 걸 확인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의 국공립 펀드라던가 네. 혹은 거기에 실질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펀드가 들어왔을 때는 이걸 그렇게 안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모든 중국 기업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정말 본인이 만들어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B2B인데 이 B2B 가장 큰 시장, 지불 이사가 있는 가장 큰 시장은 결국 미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기업인의 가장 최우선적인 목적은 성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만든 AI 에이전트 비즈니스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돈도 벌고 싶은데 그 시장은 전 세계 압도적인 시장이 미국에 있다. 그렇죠. 어떤 섹터에서. 그러면 그걸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사실 미국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중국에서 받은 이 펀드들을 청산을 해버립니다. 전부 네. 다. 새로운 펀드로. 그렇게 해서 간 기업들은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중국 기업이라 볼 수는 없는 형태. 그렇군요. 글로벌 기업이 좀 된 형태인 거죠. 이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예.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중국 자본 또는 중국의 도움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업가의 목표로서 또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런 색깔을 좀 털어낸 경우에는 또 우리가 꼭 과거와 같은 시각으로 그 기업들을 볼 수 없는 거겠군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중국 기업들이 요즘 전 세계 여기저기를 진출하면서 이제는 이 앱이 중국 앱이었어? 이게 중국계 기업이 개발한 거였어? 이런 것들이 제 주변에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만 뭐 소버린이라는 개념으로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남아나 중동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의 AI에 대한 어떤 위상 높아져 가고 있는 걸 어떻게 외국 국가들은 쳐다보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좋은 모델이 좋은 서비스가 싸게 많이 풀려서 선택지가 많아지고 또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또 굉장히 좋은데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과의존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하고 안전할까라는 의구심들 위협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안보가 많이 대두되기도 하고 또 이제 미중 간의 이 텐션이 줄어들 것 같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AI 액션 플랜을 또 내놨기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뭔가 특정 중요한 영역에서 혹은 어떤 아주 민감하지 않은 영역이라도 한 국가에 그러니까 싱글 소싱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건 좀 위험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거는 심지어 가장 중국 호감도가 높은 아세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네. 우려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요. 그걸 왜 여쭤봤냐 하면요. 제가 많은 학자분들 우리 송경재 시간에 모셔봤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AI 분야는 1등은 미국이 맞고요. 2등이 중국이 맞고요. 우리가 3등 군집 중에 하나의 국가인데 근데 1, 2등하고 격차가 큰 3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썼는데 일단 이건 맞나요?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 3등 군집뿐만 아니라 3등 이하의 국가들도 모두 미국 또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겁이 좀 나니 겁이 안 나는 친구인 유력한 3등인 우리나라와 같이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와 같이 AI 새로운 어떤 큰 포션을 만들어가면 우리에겐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전략적 방향성이고요. 그러니까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나라. 예. 그리고 저희는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그런 적이 없었고 환경이 또 그런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매력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걸 더 가능하게 한다고 하면 3등 그룹에 있는 국가들끼리도 좀 더 뭉쳐야 되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잘하는 게 많습니다만 뭐 중국이나 미국 대비 부족한 것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3등 국가군에 있는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이라던가 이렇게 같이 좀 대안적이고 믿을 수 있는 대안 모델 이런 걸 저희가 잘 만들면 분명히 어떤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 자체적인 소버린 AI 주권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놓치지 않고 있고 더 육성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새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예.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현실을 보면 그러니까 1등이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고 2등도 사활을 걸고 거길 쫓아서 둘은 마구마구 달려나가는데 예. 우리가 지금 이걸 중요한 걸 알았고 어느 정도 포텐셜이 있는 걸 알았는데 시간이라는 자원과 인력이라는 자원과 돈이라는 자원이 예. 과연 이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게 사실 조금 남은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저희가 그러니까 갖고 있는 저희의 성격이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고 네. 그리고 같이 뭐 이익을 향유하는 그런 그 장점이나 매력이 있지만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는 또 안 되는 것인데 네. 이게 지금 다른 주자들이 달려나가는 그 지금 현재 보여주는 행보에 비해서 이게 너무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닌가? 과연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걱정이 되는 건 있습니다. 지금 흐름은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가 보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궁금한 게요, 또. 사실 중국의 재정 상황도 녹록치 않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고요. 또 중국도 여러 가지 컨디션이 미국의 압박도 있지만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분란의 요소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라는 소리도 들려오는데 유달리 이 AI 분야는 정말 집중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중국도 돈 쓸 때 많은데요. 그럼 이것을 정말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요소, 그다음에 국가 안보적인 요소라고 판단해서인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라고 판단한 건지 그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해 주신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AI와 플러스 로봇까지 이어지는 AI 로봇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제일 중요하고 경제 성장과 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도 핵심적인 것이라는 거에 완벽한 판단이 섰고 그다음 당연히 안보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인프라나 이런 측면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컨센서스는 예전에 이미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것을 사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LLM 중심이지만 이전에 저희 코로나 이전 돌아보면 그때는 사실 비전 중심이고 그렇죠. 그때 이미 성공을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국의 시스템이나 중국 환경에서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도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사실은 성장 중심으로 굉장히 밀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수반들, 그러니까 국가 리더십들 입장에서는요, AI 또는 이제 조만간 도래할 피지컬 AI라고 불리우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걸 육성하면 곧바로
고용 시장에 대체 효과가 있는 분야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고 또 사회적인 불만도 높아질 것 같은데 이게 권위주의적인 국가라서 이걸 누르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진짜 새로운 일자리들 생깁니다. 이런 소리도 하니까요. 그런 일자리가 솔찬히 생겨서 그래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이 질문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일단 제가 느낀 바로는 중국은 특히나 이런 이 정책을 뭐 설계하고 또 이쪽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나 기업들 다 포함해서 봤을 때는 이 AI나 로봇이 갖고 있는 중요성 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것이 갖고 있는 다른 부작용이나 어떤 리스크들은 장점이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건 단점이나 단기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되 성장을 저해하진 않는다. 이것이 더욱 성장 우선주의다. 그런 쪽으로 완전히 포커스가 이제 집중돼 있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예. 그다음 특히 이제 로보타이제이션이 되면서 우리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사실 중국 현재 입장에서 보면 뭐 여러 고용 문제가 있고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청년 실업 문제거든요. 예. 근데 제조 특히 공장에서의 일자리는 이미 청년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네, 그쪽은 어떤 청년들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쪽은 예. 사실 공장에서는 이미 중국도 구인난 이슈가 있었습니다. 구인난 이슈가. 그래서 그쪽은 로보타이제이션 하는데 현실적인 저항이나 이것 때문에 고용이 줄어든다라는 것들은 적은 거죠. 네. 오히려 고용이 덜 생기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화이트 칼라, 네. R&D 이쪽에서 좀 부족한 것들이어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이 생산 단계는 전부 자동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블루 칼라 노동은 이걸 통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오히려 많이 생기면 화이트 칼라 일자리는 오히려 조금 더 생길 수도 있는. 그러니까 중국도 고용이 지금 특히 청년 고용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한 영역은 예. 화이트 칼라는 너무 수요자가 많고 예. 가고 싶은 사람이 많고 블루 칼라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너무 없는 이 두 불균형이 분리된 상태가 되게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로보타이제이션에 대한 건 실질적으로 보면 공장에 대해서 오히려 여기는 계속 구인난입니다. 계속 구인난입니다. 그래서 네. 그쪽의 고용 감소 대체 이슈는 조금 적고 예.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빨리 해서 이 AI 또는 AI 로봇 기업들이 지금 저희가 추산하는 게 올해 100개가 넘었고 내년에 뭐 200개 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서 이쪽에 고용이 좀 더 생기는 게 예. 차라리 좀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랑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도 중소 그다음에 아주 영세한 제조 현장은 청년들이 당연히 선망하는 직장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산층을 대거로 배양하는 기업들을 보면 다 제조거든요. 현대차, 삼성, LG, SK. 그래서 그쪽에 있는 큰 팩토리 또 그러니까 캠퍼스라고 요즘 많이 부릅니다만 여기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만들어내는 진짜 뱅크 같은 곳인데 중국은 아직 그 정도 상황이 아니었나 보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 삼성이나 LG나 예를 들어서 현대차 공장이 전부 로봇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이 어디서 우리나라의 이 중산층을 만들지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중국과 많이 다른가 봐요. 중국도 사실 제조업 비중이 높아서 비슷하긴 한데요. 우리는 예. 대기업 집중도가 좀 더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듭니다. 중국은 그보다 기업 수가 좀 더 많기도 하고요. 네. 또 뭐 지역마다 또 상황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네. 제조업 비중 자체는 중국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에게 곧 들이닥칠 숙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만드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뭐 IoT화되고 그것이 당연히 AI로 연동되면서 뭔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될 상황에 도래할 텐데 이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미국도 중국과 관련된 것들이 결부되면 이거 안보 이슈 제기하면서 한국 제품 안 사겠다라고 또 바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물건 만들 때 중국 도움 없이 만들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계속 사실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안보 수준 요구에 대응하는 저희의 자체적인 높은 어떤 안보 사이버 안보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미국이 요구하는 레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1차적으로는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한다거나 미국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그런 금기시되는 액션들이나 활동들 그것들은 저희가 주의해서 하지 않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사실은 이 보완책들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네. 중국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중국
밖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조달해서 쓴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대응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기술적인 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요즘 중국 기업들이 만든 AI 칩이라든가 여러 모델들 성능이 어떤 수준입니까? 예, 일단 AI 모델들은 뭐 이미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다 말씀을 하셨겠지만 오픈 소스로 풀려 있는 뭐 Q1이라든가 이런 것들 성능은 굉장히 좋다. 예, 그러니까 가장 물론 뭐 미국이 조금 앞서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근접할 정도로 좋고 오히려 오픈 소스 모델 중엔 제일 중국게 좋다 이런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결국 이제 AI 칩들이죠. 네. 칩이 어디까지 왔냐인 건데 이거는 뭐 여전히 당연히 이건 모델보단 차이가 좀 더 납니다. 엔비디아의 제품들보다는 차이가 뚜렷하게 나지만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단 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 그래서 특히 이제 어센드 시리즈가 계속 공개가 되면서 보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부족하지만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것보다 부족하죠. 근데 H백에 뭐 한 70%까지 성능이 올라왔다. 이런 이제 개별 칩 성능으로 그런 발표들이 많이 되고 있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이 개별 칩의 성능은 예를 들면 첨단 제품 대비 70% 정도면 이 칩이 연결해서 나는 이 전체 시스템의 퍼포먼스는 오히려 조금 더 좋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 개별 칩이 부족 성능이 딸리지만 이걸 연결한 전체 예. 시스템 성능은 그것보다 좀 더 좋은 네. 그런 형태로 지금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도 참 저희가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분명 교수님뿐만 아니라 교수님도 일부에서 우리가 AI를 중국만큼 또 미국만큼 육성하기에는 인적 자원의 부족 그리고 금전적인 전체적인 투자 자금에 대한 부족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 이런 한계들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국에서 이런 모델이나 칩에 대한 놀라운 성과를 내는 회사들을 보면 다 스타트업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 중국의 화웨이니 뭐 샤오미니 이런 엄청난 회사들이 물량 공세로 또 R&D 인력 공세로 뭐 그걸 했다면 우리가 돈이 안 되네 생각을 할 텐데 이 중국은 스타트업이었는데 이게 돈 차이라고 해야 될지 인력 차이라고 해야 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조금 복합적인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AI 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제품화하는 거는 사실은 화웨이가 해낸 건 맞죠. 네, 화웨이가 해낸 건 맞기 때문에 그거는 이 대기업 자원 이게 들어간 게 맞고 예. 반면에 또 딥시크도 사실은 뭐 2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개발해낸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 뭐 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막 혼내고 하시죠. 그런 얘기 많이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딥시크가 사실 태어나기 전에 그 이전에 환팡량화라는 퀄트 투자 회사였죠. 그거 하면서 사실 이미 모아둔 캐시 자체가 10조 원이 넘는 캐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이미 그러니까 퀀트 투자를 할 때 AI를 제일 선도적으로 쓴 기업이어서 그때 이미 GPU를 한 뭐 5만 개, 6만 개 정도를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럼 그 기업들은 왜 그렇게 성장을 했냐? 혹은 이 기업 말고 예를 들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센스타임이라던가 센스타임도 GPU가 6만 개 있습니다. 6만 장에 있습니다. 물론 구형 모델들도 있지만 그다음 최근에 있는 즈프라던가 미니맥스 다 작은 기업들은 어떻게 된 거야? 얘네들은 뭐 우리가 100명이면 거기 1000명, 10,000명 아닌데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초창기 시장 수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잘 만들어준 것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공공 자금이나 이런 것들의 투자가 확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스케일업 단계에서 차이가 많이 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중국이나 한국의 스타트업들 보면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중국 인적 자원이 더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아주 실력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두 라운드 돌고 나면 이게 확 벌어진 거죠. 여기는 그동안 그 개발된 거를 중국 정부나 혹은 뭐 이제 공공시장이나 돈을 받아서 제품화에 저만치 앞서가 보고 그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면서 얻은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쌓여서 훨씬 또 한 단계 올라가 있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종합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면으로도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 스타트업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스로 진화 발전하면서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까지 발돋움했던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대학에 계시니까요. 또 지금 바로 우리나라 상황과 제가 비추어서 이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국 대학이라든가 연구 풍토 아시잖아요. 누군가가 국가 자금을 독식해 갔다.
이거 바로 견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한쪽 어떤 아주 초우수한 인재들이 국가의 R&D 자금을 전부 가져가서 물론 중국이나 미국 이기는 거 경쟁력 그들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도 따라잡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국가의 혈세라는 걸 이렇게 한쪽 세력이나 한쪽 프로젝트가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중국은 그렇게 해도 뭐라 안 하나 보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985 대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40여 개의 중요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명문대죠. 그렇죠. 한 40여 개 정도가 되고 많은 R&D 예산 이런 쪽에 집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일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비교할 때 칭화대나 베이징대 한 교수님이 얼마나 사단을 이끌고 있더라 그런 거에도 많이 집중을 하시는데 네. 그런 그룹들이 꽤 있다. 근데 우리랑 다른 점은 우리의 지금 문제는 너무 잘게 쪼개죠. 그리고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렇죠. 수평을 맞추는 건 문제죠. 근데 중국은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고 근데 R&D 예산 규모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그룹들이 여러 개 있다. 그러니까 한 팀한테 몰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 팀은 여러 개 있죠. 그렇지만 그걸 10개, 100개의 팀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것도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선택과 집중은 훨씬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고 그렇진 또 않다. 워낙 이제 R&D 자금이 커서 그렇게 보였던 거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챗 GPT를 비롯해서 뭐 오픈 AI 지금은 웹, 앱에서 AI를 우리가 맛보고는 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일반 여러 로봇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많은 로봇 기업들이 있었을 것 같고 이번에도 많이 참여했었을 것 같은데 눈에 띄는 로봇 기업들 어떤 포인트로 지금 육성하고 있나요? 네, 지금 중국이 이 피지컬 AI 붐이 완벽하게 지금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고 있어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네. 이번에 아마 제가 참여한 이 컨퍼런스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기업들만 휴머노이드가 한 30여 개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이 여러 보고서를 보면 통계는 100개를 넘어선 걸로 나옵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요. 생산할 수 있는 로봇 기업들이. 그래서 보면 직접 가서 봤을 때 저희 이미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유니트리 같은 기업들이 똑같이 거기서 이제 격투 시연도 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전부 다 이 휴머노이드 형태를 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고 그 외에 또 하나 중요한 한 축은 아무래도 이 로봇계 형태의 이런 순찰용, 이런 특수 목적용 로봇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것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조금 산업적이고 특수 목적용인 기업 로봇 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가 6개라던가 예를 들면 저희가 익히 봐왔던 것보다 훨씬 다리가 두껍고 훨씬 크고 뒤에 로봇 팔도 2개 달린 기업이라던가 이런 로봇 제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추가로 좀 물어봤는데요. 이런 딱 봐도 굉장히 특수 목적용이고 일반 사람들한테 팔 것 같지 않은 이거 무슨 용도로 쓰냐라고 하면 그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 중국 공기업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의 저 산간 오지에 철탑 이런 것들이 망가졌을 때 그걸 타고 올라가서 그걸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특수하고 극한 환경에서 무거운 걸 싣고 올라갈 수 있고 그걸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어떤 상황용 이런 로봇들이 조금 많이 있었다. 저는 그거에 조금 주목을 했습니다. 네. 중국도 그런 일자리는 청년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로봇으로 성큼성큼 대체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것도 당연하고요. 기존에 이제 사람들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들인 거죠. 사실은 이제 드론과 이 로봇으로 양축으로 사실 그 굉장한 이 험지 예를 들면 중국은 뭐 사막도 있고 히말라야 산맥 같은 그 높은 5,000m, 6,000m 때 그걸 다 들고 올라가서 AS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기존은 너무 작업이 어려우니까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들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현장을 자주 못 가봐서 그런지 헷갈리는 게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산악지대뿐만 아니라 높은 철탑까지 올라가서 사람도 고난이도의 어떤 작업에 해당되는 걸 로봇이 할 수 있는 걸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뭔가 화면으로 보는 중국 로봇 마라톤 같은 거 보면 이거 뭐야 싶을 정도로 좀 뭐 띠기띠기 움직이다가 막 쓰러지고 뭐 몇 미터도 못 가서 또 넘어지고 도대체 이게 기술을 많이 확보한 건지 아직도 기술이 모자른 건지 감이 없어요. 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실은
역사가 아주 길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만 해도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최근 수년간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수목적용은 주로 이제 그 네 다리로 움직이는 형태, 그런 형태의 이제 기술들이고, 그건 좀 많이 올라와서 양산화가 됐고요. 휴머노이드는 아직은 뭐 세계 인류간 조금 차이가 있지만 되게 빠르게 올라오는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휴머노이드도 사실 그 마라톤도 저희가 다 보면 또 완주한 로봇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또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마라톤 특정 대회에서 되게 잘 행동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보는 되게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업들이 공개한 영상. 네. 그것도 이제 성공한 영상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 뒷면엔 되게 많은 실수들도 네, 있고 되게 네. 아직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조금씩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발빠르게 이를 사용하는 것은 중국 제조업 현장 전반이라고 들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좀 말씀 좀 주세요. 네, 중국은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접하실 텐데 뭐 불이 꺼진 공장, 다크 예. 팩토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그 암흑 상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공식 명칭은 슈퍼 팩토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꼭 휴머노이드는 아니어도 되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전체 라인의 완전한 자동화 네. 이런 것들은 되게 활발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이제 대체가 되고 있고요. 네. 샤오미뿐만이 아니라 예. 뭐 하이얼도 그렇고 CATL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그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선정하는 등대 공장 예. 이런 걸 보면 중국이 거의 한 40% 정도 나오거든요. 전 세계의 40% 등대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그 리포트들을 보면 예. AI도 쓰고 비전도 쓰고 뭐 3D 프린팅도 쓰고 뭐 여러 기술들 뭐 IoT도 쓰고 다 예. 써서 엄청나게 불량률을 줄이고 네. 고용도 굉장히 많이 줄이고 네. 뭐 사고도 줄이고 에너지 사용량도 줄이고 네. 이런 형태로 지금 거의 다 진화가 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는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도 투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유비테크라고 하는 이제 광동 선전 지역 쪽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게 상장돼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그 기업이 지커 예.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오고 있죠. 네. 전기차 생산 라인에 직접 투입이 몇백 단위 규모로 돼서 네. 이미 좀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 배터리도 스스로 교체하는 그런 기능까지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AI 자체 기술뿐만 아니라 AI가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피지컬 AI 분야까지도 중국의 성장세가 진짜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야, 전 세계 등대 공장의 40%가 중국이다라는 말씀도 저도 진짜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인데 자, 이번 컨퍼런스 다녀오시면서 제가 지금까지 질문드렸던 기술들 외에도 뭔가 눈길을 끌었던 현장의 모습들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크게 기술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AI와 로봇이죠. 네. 그러니까 AI의 흐름은 일단은 AI 필요한 하드웨어, 이 AI 칩,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화웨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에서 AI 풀스택, 엑셀러레이터라던가 추론용 칩이 넘쳐나게 많이 나와 있는 걸 봤고요. 또한 또 다른 측면은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네. 이제 완전히 활용과 실생활에 이 깊이 들어온 요 서비스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다는 걸 보았고요. 그리고 그 또 다른 한 축은 이제 피지컬 AI로 대변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 휴머노이드 로봇들. 그리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상체만 인간형, 하체만 인간형이라던가 이런 너무 많은 형태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참 재미있었고요. 이거와 별개로 기술과 별개로 봤을 때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창업자들이 너무 젊고 네. 너무 열정이 강하고 그리고 얼마나 나이가 돼요? 평균이? 20대들이 되게 많습니다. 20대. 예, 2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놀랐고 그리고 질문도 이제 많이 했는데 본인이 하는 이 섹터와 기술과 그리고 이거에 관련 여러 응용 이런 데 네. 너무너무 사실은 집중돼 있다는 게 되게 많이 보여줬고 네. 그리고 또 일부 창업자는 본인이 이 AI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데 본인이 더 어렸을 때 이 AI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얘기를 하길래 몇 살이냐? 26살입니다. 전 또 한 중년 이상 되신 예. 분이 그런 줄 알았더니. 이 20대들이 그랬다는 게 하나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계속 며칠 있으면서 봤는데 예. 이 어머니들이 예.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그렇게 많이 보러 오셨어요. 견학을. 예. 그래서 딱 봐도 이제 중학생 같은 친구들이 교복 입고 계속 그거 로봇 보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 그래서
인재 기술도 기술이지만 결국 되게 젊은 창업자들 예. 그리고 그 젊은 창업자들이 앞으로 될 것 같은 더 어린 10대의 이 청소년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너무 부러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솔직히 뭐 의대 또는 아주 높은 뭐 전문직들 이런 거 선호만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모님들도 뭐 창업한다 그러면 너 집안 말아먹으려고 하냐 하면서 공부를 더 해라라는 게 일반적인데 중국은 그런 문화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저희 요즘에 이제 인재 전쟁도 그렇고 해서 너무 좀 뜨거워진 부분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이제 기대 수익이랑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중국은 의료는 아직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근무 환경도 좋지 않고 처우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은 이 대학도 굉장히 공대 중심으로 기술 중심으로 이 전체 교육 시스템이 많이 집중돼 있어서 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또 공대를 가서 졸업을 할 경우에는 갈 수 있는 기업들이 화웨이부터 샤오미부터 텐센트부터 알리바바 되게 큰 좋은 기업들이 많고 네. 이 기업들은 이미 처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다니다 나와서 창업해서 성공을 한다면 네. 기대되는 이 엑시스의 규모 자체가 예. 굉장히 큰 거죠. 그래도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사실은 뭐 잘못된다고 해서 연대 책임을 묻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워낙 창업의 기회가 너무 다양하고 이 기대 수익이 크다는 그 부분들 그리고 성공 사례가 뚜렷하게 굉장히 꽤 주변에 많아요. 적지만 있다, 꽤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자신감을 완전 불러 일으켜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국 보면 뭔가 정부가 워낙 또 그 그립감이 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도 정부의 어떤 시책에 아주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또 대학도 아주 긴밀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협업 구조가 있던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중국에서도 또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실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한테 시사점을 꽤 주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요즘 같은 이 AI 글로벌 어떤 레이스 경쟁, 패권 경쟁, 뭐 기술 안보와 이런 흐름에서 사실 이 산학연 협력이 좀 긴밀하게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저희도 과거에 잘 됐던 때가 있었죠. 네. 고속 성장을 할 때. 네. 중국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무조건 해라 한다고 기업들이 무조건 듣지도 않죠.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네. 그럼 대신에 정부는 그거 대신에 뭔가를 요구하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대학도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 레귤레이션과 인센티브가 되게 조합이 잘 돼서 실질적으로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고요. 예. 이게 뭐 중국도 저희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래 중국처럼 해야 된다. 너무너무 잘 된다. 이렇게 보지만 예. 안에서도 또 문제가 많습니다. 잘 안 된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흐름 자체가 지금 미중 경쟁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는 또 살아남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거죠. 특히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중국에서 정부에서 하라 그래도 중국 기업들도 우리도 성능 좋은 걸 써야 네, 모델 네. 성능이 좋고 그래야 잘 팔리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또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외부의 강력한 어떤 충격과 견제 때문에 내부 단결을 조금 더 결속화시키는 효과도 좀 있었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로봇화, 로봇타이제이션이 시작되고 나면 중국의 이전 산업들을 보면요. 전기차도 중국은 내부에서 그 큰 소비 시장에서 먼저 좀 팔고 그걸로 기술이나 규모의 경제 실현해서 세계 시장 진출했고 또 신재생 에너지도 융기 실리콘 이런 데도 또 내부 수요를 바탕으로 큰 생산 설비 구축해서 가격 낮춘 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했던 것처럼 이 로봇화된 여러 제품과 서비스 중국 내부에서 누군가는 사줘야 될 텐데 기업들이야 뭐 제조해야 되니까 그걸 활용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지금 중국 경제 안 좋다고 하는데 이 로봇화된 제품들, 신제품들 사줄 여력이 있을까요? 공급 과잉은 지금 중국에서 사실 꽤 큰 문제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기업 그러니까 B2B 사이드, B2C 사이드 다 공급 과잉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내년 되면 로봇 기업 200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기차처럼 중국 전기차 지금 상황처럼 어마어마한 네. 게 그 공급 상태죠.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이 나오는 것이고 예. 그걸 분명히 다 어떤 기업들은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중국에게도 상당히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를 조금 뭐 벗어나지만 얘기를 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골치 아픈 문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공급 과잉을 중국 정부가 일부 한 측면으로는 이것을 조금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생태계가 이걸 통해서 어쨌든 저변이 좀 차지니까. 근데 과거와 다른 요즘의 중국의 공급 과잉은 뭐냐면
민간 기업의 공급과잉인 네. 거죠. 민간 기업의 공급과잉이면은 과거 사실 국유 기업 중심의 공급과잉일 때보다 조정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일단 민간 기업은 훨씬 더 치열하고요. 그러니까 경쟁의 구도가 훨씬 세고, 네. 그러니까 정부의 말을 더 안 듣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걸 조정하려고 할 때도 팽팽하게 맞서기도 하고, 그래서 공기업이나 국유 기업을 조정할 때 공급과잉보다 민간 기업의 공급과잉이 사실 정부 입장을 조정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분명히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생태계가 되게 빠르게 단단해지고 민간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가 기술들이나 발전이 빠르게 되지만 동시에 공급 과잉도 더 까다로워지는, 다루기가 까다로워지는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공급 과잉 때문에 중국 경제가 좌초될 리스크 그건 없나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규모가 크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거는 뭐 제가 이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진 않아서 네. 뭐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중국 정부의,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완전히 좌초된다 정도까지로 저는 보진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계속 할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좀 이 수렴해 가는 형태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지금 전형적으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로봇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이쪽에 종사하던 기업들이 많으면 그만큼 그쪽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인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인재들이 다른 산업군으로도 퍼지면서 산업 전체적인 또 경쟁력이 올라가는 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이게 굉장히 답변하시기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만 교수님만큼 딱 여쭤보기 적합한 분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중국 칭화대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문대에서 정밀기계공학을 또 전공하신 학자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께 여쭤보는 게 제일 적합해 보이는데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요. 지금 1부에서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제조 현장의 어떤 경쟁력과 우리의 상황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들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제조 역량 그게 이미 중국에게 많이 따라잡혀 보였고 어떤 의미에서 이제 뒤처지는 부분도 많아 보이는데 우리가 아직 중국과 싸워볼 만하다. 기존의 이 제조 분야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지 이거 솔직히 인정할 거 하자.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우리의 강점인 제조에서 돈 버는 건 이제 끝난 것 같고 우리 이제 다른 거 해야 된다. 이거 중국한테 안 된다.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둘 중에 고르라고 하시면 저는 그래도 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전자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그 전자에 가깝지만 생각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압도적으로 중국이랑 굉장히 뚜렷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는 정말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라는 특히 그 분야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조금 앞서 있지만 상당히 많이 따라잡힌 분야들이 또 꽤 있죠. 그러니까 뭐 LNG 선이라던가 그다음에 OLED 뭐 이런 데들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뚜렷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거의 다 추격을 당했지만 아직 좀 앞서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경쟁력을 강화해서 글로벌 넘버원 그리고 뭐 저희가 넘버원을 유지하는 게 원래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해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예를 들면 다른 분야는 중국한테 이미 따라잡혔거나 혹은 이미 뭐 격차가 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중국의 어떤 다른 우리를 이미 어떤 영역에서 중국이 넘어섰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갖고 있는 가성비, 심지어 요즘에 제품 기술력도 떨어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거에 못지않게 계속 또 해내는 형태로 추격을 거꾸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 툴이 또 AI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 정세가 변화하면서 이게 좀 지정학적인 부분들이 우리한테 위기도 많이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이 경계 그리고 중국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안보화가 되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고 일단 논해보자라고 했을 땐 또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제조업 경쟁력은 저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야고 거기에 AI나 로보타이제이션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시켜서 중국을 앞선 분야는 우리가 계속 앞서서 뭐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고 중국이 조금 따라왔고 혹은 중국이 조금 앞서 나가는 분야 저희가 또 열심히 추격해서 거의 못지않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저는 지금 그게 저희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디서도 못 들어본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저도 크게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백서인 한양대 글로벌 문화통상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